자, 이제 본투표까지 딱 사흘이 남았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원 민심 잡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험지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총선 상황 짚어볼 텐데요. 오늘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사전투표율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1.28%, 역대 총선 중에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총선과 좀 비교해보면 21대 총선도 20대 총선보다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면서 전체 투표율이 더 높게 나왔는데, 이번에 그래서인지 70%를 넘길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께서 투표에 관심이 얼만큼 많은지를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투표율도 결과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1대 총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26.7%였고요. 그리고 전체 투표율이 66.2%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전체 투표율 대비 사전 투표율이 약 40%를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을 좀 보면은 지난 대선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36%, 36.9%, 그리고 전체 투표율이 77%였는데요. 이 비율을 보면은 이제 그 사전 투표율이 차지했던 게 47% 정도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최근 가장 가까웠던 이 두 선거에 평균으로 하면 한 44% 정도 되는데요. 이번 사전 투표율 대비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에서 7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70%에서 72% 사이 정도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여든 야든 이제 투표장으로 그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끌어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투표율은 결국에는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얼만큼 나와주냐의 문제인데 72%, 70%는 넘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70%, 한 72%까지는 네.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번 투표율 전반적으로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총선 중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30%대를 경신하면서 제일 높았었고요. 네. 물론 지난 대선보다는 낮았다고는 하지만 총선 중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양당 공히 서로 이제 자신들의 지지층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정말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지금 짚어주신 대로 그간의 총선의 본투표율을 보면 한 40%대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사전 투표율 한 30%와 원래 이제 본투표장에 나오셨던 그 비율 40%를 더하면 70%를 좀 넘지 않을까. 아마 70%에 좀 앞뒤 내지는 71, 2%로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이번 총선이 될 거라는 전망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전 투표율이 높았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여야에서는 각자 이유를 좀 대고는 있어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야당 같은 경우는 정통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았을 경우에 이제 그 진보 진영에게 유리했던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이번 역시도 사전 투표가 진보 진영에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진보 진영이 실제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던 이유는 두 가지로 크게 봅니다. 첫 번째는 젊은 층들, 20대, 30대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석했었다라는 것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 진영에서 사전투표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 두 가지로 보이는데, 이 두 가지 리스크가 다 좀 해지가 되지 않았나, 보수 진영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뭐 이렇게 보이는 여론 추세들을 보면요,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당이나 야권에 보내고 있는 신호가 별로 좋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지지율이 높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하나.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라고 하면 이게 곧 진보 진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점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때는 보수 진영에서 이번처럼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동훈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우리가 감시 감독하겠습니다. 모두 사전투표에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수차례 현장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도 다소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
하는 부분에서 사전투표가 이번만큼은 꼭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사전투표장에 누가 나왔는지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그쵸. 정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각 당에서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사전투표 독려를 많이 했어요. 원래 네. 보수 지지층 분들 사이에서는 사전투표 믿을 수 없다라는 기류가 사실 있었고, 그래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 중에 홍석준 의원님인가요? 우리는 사전투표를 그렇게 독려할 게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이제 언짢아했다, 화를 냈다, 막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본인들의 유권자층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행사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아마 정권 심판론이 워낙에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성남 유권자분들이 많이 나오시지 않았겠느냐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강세가 비교적 강하다고 하는 호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높고 뭐 전남이 신안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뭐 전북이 뒤를 잇는 그런 뭐 추세를 보였고 있고 대구에서 가장 낮은 또 사전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아무래도 각 당이 서로에게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이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이었기 때문에 각 당이 어디로 향했는지도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충청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중원 민심을 잡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지난 21대 총선에서 보면요. 충청권 같은 경우는 총 28개 지역 중에서 20개 지역이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근데요, 이 결과를 보면 실제로 5% 이내에서 접전을 벌였던 지역구가 10개, 그리고 3% 이내에서 접전을 벌였던 지역구가 6개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초박빙 지역인데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회 완전 이전 공약을 걸면서 충청권의 민심들이 꽤 출렁이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이번에 주요 핵심적인 지역들 그리고 우리들이 승리로 가져올 수 있는 지역들로 충청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접점지로 그 분석하고 있는 개수들이 한 12곳, 15곳 정도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좀 굳히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강남 3구를 찾았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험지로 분류되는 그렇죠. 지역인데 이곳을 찾은 이유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사실 강남을 같은 경우도 뭐 민주당한테는 어려운 지역인 거 맞지만요. 일단 뭐 여러 젊은 세대들이 유입하는 아파트 단지가 뭐 건립된달지 이래서 표심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뭐 서초, 강남 할 것 없이 지금 민심 이반 현상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마지막 주말 유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분초를 다퉈서 이 행보를 가는 건데 강남권에서도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유권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열려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비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원 공약, 전 충분히 좀 가능한 그리고 의미 있는 행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있습니다. 국회 본청을 이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슈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포 서울에 편입되는 거 목련꽃이 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렇다면 이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던지는 의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성실하게 그리고 유권자분들께 정말 가시화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저는 중원에 그런 유권자분들도 좀 물음표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선거 막바지가 되면서 또 여야 대표들 또 후보들이 내놓는 메시지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보면요, 뭐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권성동 후보 또 윤상현 후보 등 중진 이제 의원들이 달라지겠다, 변화하겠다, 야권이 다수당이 되면 탄핵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좀 내놓으면서 약간 읍소 전략과 같은 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어떻게 여당이 스스로 탄핵을 언급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읍소 전략 그 연장선상에서 범야권이 200석을 차지하게 되면은 뭔가 대통령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건 입에 올리기 저어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권 여당이면 얼마나 가동할 수 있는 자원이 많습니까? 지금까지의 실정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뭘 잘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러 지표를 돌리고 있고 시도당 그리고 연구소에서 이 결과물 같은 거 좋지 않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하는 게 좀 더 방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의 의회 독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국회 입법을 통과한 법안 9번 내리 번번이 거부권 행사됐습니다.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다수석을 차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법인 법률을 시행령으로 번번이 고쳤습니다. 그렇다면 다수석을 점하게 되면 폭주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행한다고 유권자분들이 보실까요? 이런 과거에 대한 어떤 점검을 제대로 하고 유권자분들께 미래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단순한 읍소 전략으로 임하는 건 전 다소 집권 여당으로서는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전략은 아니다. 특히 탄핵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탄핵을 언급하는 게 전략적 언급이라고 좀 보기가 힘들 것 같고요. 민주당이 180여 거대 야당으로서 지금 지난 기간 동안 국회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좀 다시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2023년 9월이죠. 9월에만 해도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탄핵을 언급했고요. 또 김용민 의원도 촛불 집회에 참석해서 탄핵을 언급합니다. 또 서른 의원도 대통령 탄핵할 소지가 있다라고 탄핵을 언급해요. 근데 이게 언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국무위원 첫 탄핵을 소추 안건을 냈었었고요. 또 검사 탄핵, 판사 탄핵까지 실제로 이행에 옮겼습니다. 그럼 이 과정들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어요. 네,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비록 기각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실제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가져가고 180석 거대 야당이 또다시 된다라고 하면 이런 행태로 앞으로의 4년 다음 국회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에게 투표장으로 더 나와주십시오. 집결을 호소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180 거대 야당으로서 과연 지난 국회에서 민생을 살피고 민생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했는지 아니면 민생 발목 잡기, 법안 발목 잡기 그리고 힘에 의해서 국회 민주주의들을 무너뜨리는 결과들을 많이 가져왔었는지 좀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회토리를 들어서 안 되면 권력을 빼앗아야 된다라면서 정권 심판을 끝까지 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을 선거 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이 과연 어디까지 범위인지를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년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입에 올렸던 가장 많은 말이 탄핵이에요. 탄핵, 특검 같은 것들인데 이것은 결국 국민들께 선거 불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거대 야당으로서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대한 논의나 민생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기보다는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여당 비판과 지금도 팔을 흔들면서 네거티브에만 전념하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께 이게 바람직하게 보일 것인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라는 것이 여야 모두 잘해야 하는 것인데 특히 180 거대 야당은 쉽게 나올 수 있는 수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당, 민주당 혼자서만으로도 좋은 민생 법안들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또 그에 맞는 평가들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네. 거대 야당으로서의 좀 부적절한, 그러니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렇게 정책으로 좀 더 승부를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탄핵이란 말 함부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은 중도층 그리고 중도에 있는 유권자층을 잡는 사람이 그 진영이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탄핵이라는 분위기 그리고 식물 정권, 뭐 조국 혁신당에서는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 흐름들과 관련해서 반성해야 될 게 집권 여당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입니까? 민주당이 발목 잡는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대통령 야당 대표 단 한 번이라도 만나셨습니까? 협치에 손 내민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여권에서도 탄핵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민생 실패했고 경제 좋지 않고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이종섭 전 장관 이건 사실 나라 망신이라고 봐야죠. 신임 장관 지금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바로 철회한 거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사라고 하면서 또 왜 그렇게 금방 그 부분은 접는 거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의대 정원도 매끄럽게 국정 운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환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젠 병원도 못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져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이웃들이요. 이런 부분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국민들께 표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 수권 정당으로서 야당으로서 대안 마련하겠다. 그리고 그 전제가 돼야 되는 건 사실 이 정부의 심판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화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권의 선거 전략이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 종북 정권 몰아내야 된다.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머물러서는 유권자 마음 잡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총선이 다가오면서 말도 조금씩 거칠어지고 난타전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 그리고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지금 맞받았습니다. 장진영 후보의 부동산 대출 의혹 또 이원무 후보에 대한 주식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라 이렇게 맞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전혀 결이 다른 것인데 이게 물타기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지금 사기 대출이다. 목적을 거짓으로 옮겼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이라고 한 다음에 증빙 서류 자체도 조작을 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에요. 지금 민주당의 이러한 혐의나 의혹이 있는 후보들이 양문석 후보뿐만이 아니죠, 사실. 근데 양문석 후보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양문석 후보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었을 때도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구나.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하고 집을 사지 못하게 하면서 일부는 숨어서 주택 구입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딸을 이용해서 사업자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거금 11억을 대출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을 하면 증빙을 하게끔 돼 있는데 증빙 서류 역시도 없는 회사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허위로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위법 소지가 있는 것임을 국민들께서 이미 인지하신 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선거를 앞두고 이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 같은 경우는 전혀 결이 다른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 정서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땅을 구매한다라는 것은 땅의 사용 목적, 개발 목적이 명확하게 들어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2년 내에 개발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업 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경제활동의 범위인데 단 부친이 근무하고 있는 은행에서 약 10몇 프로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어긋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것도 반문하고 싶어요. 그럼 아버지가 과일 가게를 하시는데 다른 가게 가서 과일을 삽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부당한 거짓 대출이 아닌지 긴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여든 야든 국민 정서의 위반이 크게 되고 그리고 위법인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조사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문석 후보로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양문석 후보는 너무나 단순하게 사기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고 국민들의 정서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사건이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결이 조금 다르다 이런 네. 입장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의혹 자체는 결이 다른데요. 장진영 후보라고 해서 검증의 대상이 안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당 후보도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돼야죠. 지금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변호사지만 부동산 개발 회사 운영을 하셨죠.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여러 이런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난립하게 되면 투자가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지금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자인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아빠 찬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요. 본인의 아버지가 신협의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99% 대출을 끼고 물론 신협 포함 다른 대출을 받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그 대출을 일으켜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함이었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편법적인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재산이 4년 사이에 38억이 늘었는데 세금을 1억 원도 내지 않았다라는 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기사 삭제 가처분을 했지만 번번이 기각됐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건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기사를 썼을 때는 소명만으로도 기사 삭제가 인용되기 마련인데 다
패소를 했던 부분이 있죠. 이원모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처와 아들 명의로 20억이 넘는 SK 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갑 본인이 출마한 지역에 하이닉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선심성 공약 나오고 있다고 언론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백지신탁하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현재 20억이나 넘는 이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기업의 호재가 되는 공약을 내는 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실관계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 계속 민주당 패널 분들께서 90% 부모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사업자금 대출 비율이 66%이고요. 그리고 부친 관련 금융기관 대출권은 12%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부친에 근무하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항상 선거 때마다 나온 게 네거티브 좀 선거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아까 좀 승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이 실종됐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난타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여야 선거 모두 어떤 변수가 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짧게 남았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여당 내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이제 정권 교체 50% 달성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석수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권 교체가 됐지만 대통령의 개혁 과제들을 이루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야당을 심판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 주십시오를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여든 야든 네거티브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은 정책들을 꽤 많이 냈습니다. 근데 양당의 네거티브에 가려서 잘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안에 경제 정책이나 청년 정책이나 주택 정책이나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지역 특색에 맞게끔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스윙보트층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30% 이상의 중도층들이요. 이젠 이런 네거티브 흑색 선전에 잘 당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사실인지를 확인을 하십니다. 그럼 어떤 것들에 더 민감하냐? 내 지역에 나한테 어떤 것들이 현실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에도 제언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주당에도 제언드리고 싶은데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네거티브가 이어질수록 정치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좀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지지층은 이미 워낙에 지금 양당 체계가 굳어져 있다 보니까 이 찍을 분들은 다 있고 이런 어떤 네거티브에는 중도층한테는 좀 소구력은 없는 네.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말에 에스컬레이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군가 굉장히 센 말을 던지면 거기에 또 조롱으로 받고 희롱의 말을 던지면 또 더 강한 말로 맞받아 치는 게 또 우리 이 국회 또 이 총선을 치르는 정치인들의 또 현실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민주당 역시 기본 5대 정책 등을 비롯해서 정말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살 수 있는 여러 공약을 내걸고 또 약속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또 막말 이런 부분에 가려져 가지고 뭐 국민의힘의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분들께 제대로 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선거 변수는 저는 의대정원 문제가 상당히 큰 변수가 아무래도 그 여지는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제3지대에 대한 두 분의 전망은 또 어떠한지도 여쭤보겠는데요. 뭐 조국 혁신당을 비롯해서 뭐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의석은 어떻게 될지, 어떤 결과를 또 갖고 올지 두 분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모든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 전망을 좀 이렇게 유추하려고 하던데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여기에 자유통일당이 지금 5%가 넘는 걸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2석에서 3석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예측의 지각변동을 약간 일으키죠. 왜냐하면 지금 패널분들 자체가 이 당의 존재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5%가 넘는 정당이 하나가 탄생했다라는 네. 걸 좀 변수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20석에서 22석 정도 가져오지 않을까
거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뭐 최소 20석에서 22석 정도를 예상하고 그리고 조국 신당이 많은 분들이 10석 이상을 예상하는데 저는 실제로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조국 신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으로 좀 회귀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래서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10석 아래, 8석 정도 전망하는데 왜냐하면 조국 신당의 혁신당으로. 네, 조국 혁신당에 예. 그러게 혁신을 계속 혁신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빼게 되네요. 예. 근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후보들이 1번부터 그 면면이 진짜로 이게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그리고 범죄 의혹이 있다거나 그리고 전과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중도층, 스윙보터층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근데 선거일까지 이런 부분들이 면면이 좀 더 많이 알려진다면 충분히 이 거품이 빠질 수 있을 여지가 있다. 그러한 날짜가 남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분석합니다. 그리고 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는 차찬 속의 태풍으로 거쳤는데 한 석에서 2석 정도 가지게 되지 않을까. 네.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죠. 지금 유권자분들이 뭐 정가 내역이나 수사 내역 잘 모를 수 있다고 진단하셨지만 전 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조국 대표 실형 2년 받은 거 전 국민이 안다라고 봐야죠. 황운하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례 앞부분에 있죠.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오는지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언론에서도 한 10에서 15석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연대도 이야기하지만 독자적으로 다른 제3지대들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치 세력화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선명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던진 슬로건이요.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법정으로 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2030의 지지율이 좀 낮다라고 하지만 그 정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지지율 추세는 단순히 팬덤 정치, 강성 지지층의 어떤 함몰된 정치가 아니라 중도층도 어느 정도 표를 갖고 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뭐 악재가 있었던 거 맞습니다. 뭐 박은정 검사의 정관예우 논란,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제3지대 중에서는 유의미한 의석수를 확보할 건 조국 혁신당이 좀 유일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